그렇게 예민해서 사회생활하겠어요? 웃으면서 건네는 그 한마디에 정작 예민하게 군 적 없는 당신의 얼굴이 화끈 달아오릅니다. 분명 무례한 건 저쪽인데 부끄러운 건 왜 내 몫일까요?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콕 집어 그 연세에 그것도 모르세요? 라고 툭 던지고 지나가는 사람. 그 순간 머릿속은 거짓말처럼 새하얗게 비어버립니다. 따져야 한다는 건 아는데 입은 붙어버리고 심장만 쿵쿵 뛰다가 겨우 새어나온 말은 아, 네 그게 전부였지요. 진짜 고문은 그날 밤에 시작됩니다. 불을 끄고 누운 순간 그제야 완벽한 대답들이 줄을 서서 떠오릅니다. 아, 그때 이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이불을 걷어차다가 결국 칼끝은 나를 향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만만할까? 왜 늘 당하고만 살까? 그런데 오늘 그 자책을 멈추셔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얼어붙은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설계된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반응을 그저 기분 나쁜 일로 흘려보낸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무례한 말에 얼어붙고 가슴이 뛰고 밤마다 그 장면이 되감기는 이 현상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와 몸이 울리는 경고음입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 몸은 맹수와 마주친 것처럼 반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솟구치고 혈관이 조여듭니다. 스탠퍼드의 신경과학자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가 평생에 걸쳐 경고해온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눈앞의 진짜 위협과 말로 받은 상처를 거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 앞에서 반복적으로 얼어붙는 이 경험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과 혈관을, 나아가 뇌를 천천히 갉아먹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신호를 가볍게 넘겨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이상한 지점입니다. 뇌과학자 조지프 루드 교수의 연구로 잘 알려져 있듯이 뇌 깊숙한 곳의 감정 경보기, 이른바 편도체는 무례한 말을 0.1초도 안 되어 알아챕니다. 위협을 감지하는 속도만큼은 그야말로 번개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에 차분히 대꾸하고 상대를 제압할 이성의 뇌, 이마 안쪽 전두엽은 그보다 한참 늦게서야 겨우 깨어납니다. 그 격차를 메우는데 몇 초가 걸린다고 이야기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협은 0.1초 만에 알아채는데 맞받아칠 말은 몇 초 뒤에야 도착합니다. 당신이 굼떠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뇌가 이 시간차를 안고 태어납니다. 누구도 일러주지 않았던 이 짧은 공백, 바로 여기에 당신이 평생 당하기만 했던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거칠게 쏘아붙이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이 이성의 브레이크가 더 약하게 고장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은 강자가 아니라 제 뇌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목소리를 키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가장 조용한 사람이 어떻게 가장 무례한 사람을 한순간에 침묵시키는지, 떨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 몇 초의 공백을 도리어 내 무기로 바꾸는 뇌과학적 대화의 기술을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도대체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 짧은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무례한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을 아주 느린 화면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상대의 가시 돋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당신의 뇌는 이미 그것을 공격으로 분류해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정의 경보기, 편도체가 울린 것이죠. 정신의학과 심리학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 데니얼 골먼 박사는 이 현상에 아주 인상적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편도체에 납치당했다는 표현입니다. 이성을 담당하는 뇌가 미처 운전대를 잡기도 전에 감정의 경보기가 먼저 핸들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 몸은 아주 오래된 생존 프로그램을 작동시킵니다. 흔히 싸우거나 도망치거나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얼어붙기입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스티븐 포지스 박사가 오랜 연구를 통해 설명해 온 것이 이 지점입니다. 위협이 너무 갑작스럽거나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몸이 판단하면 인간은 싸우지도 도망치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린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자동차 헤드라이트 앞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굳어버리는 고라니를요. 그 순간 고라니가 멍청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만 년을 이어온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회의실에서, 가족 모임의 식탁에서 누군가의 무례한 말에 당신의 입이 붙어버린 그 순간도 정확히 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그 무례함을 맹수의 습격으로 받아들이고 가장 오래된 방식으로 당신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몇 가지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오랜만에 나간 모임에서 분명 나보다 한참 어린 후배가 슬그머니 말을 놓더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에이, 그건 형이 잘 몰라서 그래요 하고 웃어넘기던 순간 분명 기분이 상했는데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같이 허허 웃고 말았던 그 식사 자리 말입니다. 혹은 명절 식탁에서 누군가 요즘 살이 좀 붙었네, 그 나이 되도록 모아둔 건 좀 있고 하고 아무렇지 않게 던질 때 숟가락을 든 손이 잠깐 멈췄지만 결국 하하, 그러게요 하고 넘어갔던 그 순간 말입니다. 직장이라면 더 흔하지요. 여러 사람이 듣는 회의에서 상사가 굳이 나를 콕 집어 이걸 보고서라고 가져온 거예요? 라고 면박을 줄 때 머릿속에선 할 말이 끓는데 입 밖으로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만 새어나왔던 그 순간 말입니다. 이 모든 장면에서 당신을 침묵하게 만든 것은 당신의 무능이 아닙니다. 그 자리의 공기를 지키려는 따뜻한 마음과 위협 앞에서 굳어버리는 뇌의 오래된 본능이 겹쳐진 결과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다른 것도 아닌 말이 사라지는 걸까요? 왜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릴까요? 여기에 정말 흥미로운 단서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는 정신과 전문의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그의 널리 알려진 저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극심한 위협을 느끼는 순간 뇌에서 말을 만들어내는 영역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충격을 받은 그 찰나에는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스위치가 잠시 꺼지는 셈입니다. 그러니 왜 그때 한마디도 못했을까 하고 자신을 탓하는 것은 마치 정전된 방에서 왜 글씨가 안 보이느냐고 스스로를 나무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불이 꺼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 야속한 밤의 정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낮에는 그렇게도 떠오르지 않던 완벽한 대답이 왜 하필 잠자리에 누운 깊은 밤에야 줄줄이 떠오르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위협의 순간이 지나고 솟구쳤던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라앉고 나서야 비로소 꺼져있던 이성의 뇌에 다시 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낮에 잠겨있던 언어의 방에 전기가 들어오자 뇌는 뒤늦게 그때 써야 할 말을 완벽하게 정리해냅니다. 정작 필요할 땐 침묵하던 뇌가 다 끝나고 나서야 모범 답안을 내미는 셈이지요. 그러니 그 야속한 밤의 후회는 당신이 어리석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성이 그제야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조금 늦은 신호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마음 아픈 사실을 덧붙여야겠습니다. 이 얼어붙기 반응은 마음이 따뜻하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분일수록 더 자주, 더 깊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감정을 잘 읽고 분위기를 깨고 싶어 하지 않으며 내가 참으면 되지 하고 살아온 분들의 뇌는 충돌의 순간에 자신을 방어하기보다 상황을 진정시키는 쪽으로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4070세대 중장년 분들이라면 아마 이 대목에서 깊이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당하기만 했던 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따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얼어붙는 것은 나의 결함이 아니라 뇌의 오래된 습관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그 전에 잠시 시선을 반대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함부로 말하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이 그들 앞에서 더는 작아질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흔히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거침없이 쏘아붙이니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심리학과 정신의학이 오랫동안 관찰해온 결과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충동을 조절하는 이성의 뇌가 제 역할을 할 때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한번 거르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를 미리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 브레이크가 약한 사람은 떠오르는 감정을 거르지 못한 채 그대로 내뱉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에게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은 자기 감정의 운전대를 놓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많은 경우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그 사람 내면의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정신분석의 오랜 통찰이 일러주듯 끊임없이 타인을 낮춰야만 자신이 높아진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실 속으로는 그만큼 자신이 작다고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눌러야만 잠시 우월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가 당신에게 가시돋친 말을 던질 때 그것은 당신이 만만해서라기보다 그 사람이 그 순간 자신의 초라함을 가리려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마음에 새겨도 똑같은 말을 듣고도 무너지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아, 이 사람 지금 자기가 불안하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굳어버린 뇌를 어떻게 다시 내 편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떨지 않고 그 사람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놀랍게도 입이 아니라 숨에서 시작됩니다. 무례한 말에 욱하고 받아치고 싶은 그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멋진 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 숨을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특히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호흡 권유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흥분한 심장과 신경을 가라앉히는 진정신경, 즉 미주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숨을 길고 느리게 내쉴 때 바로 이 진정신경이 작동하면서 솟구치던 경보를 가라앉히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몇 초의 공백 동안 입을 여는 대신 숨을 한번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그 한 번의 날숨이 꺼져 있던 이성의 뇌에 다시 불을 켜는 스위치가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은 더욱 의외입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당신이 당황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상대의 동요가 그들에게는 일종의 보상인 셈이지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동요하는 대신 상대의 눈을 차분히 바라보며 2초, 3초 아무 말 없이 침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했던 반응이 돌아오지 않는 순간 이번엔 상대의 뇌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무 말이 없지? 내가 실수했나?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그 무례함의 책임을 고스란히 상대에게 되돌려주는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떨면서 내뱉는 10마디 말보다 흔들림 없는 3초의 침묵이 훨씬 더 강력하게 상대를 압도합니다. 세 번째 기술은 그 짧은 침묵 동안 머릿속에서 조용히 하는 일입니다. 바로 감정의 이름 붙이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매튜 리버먼 교수 연구팀이 밝혀낸 아주 유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의 경보기인 편도체의 활동이 눈에 띄게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례한 말에 가슴이 뛸 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모욕감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내 심장이 빨리 뛰고 있구나. 신기하게도 감정을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며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고 다시 운전대를 줄 수 있게 됩니다. 휩쓸리는 사람과 그 감정을 관찰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네 번째 기술은 이제 입을 열 차례가 되었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반격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무례한 사람에게 똑같이 화를 내며 받아치면 두 사람 모두 감정의 경보기에 핸들을 빼앗긴 채 진흙탕 싸움으로 끌려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니 화살을 되쏘는 대신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되물어 보십시오. 방금 그게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한마디 질문은 마법 같은 일을 일으킵니다. 감정적으로 쏘아붙이던 상대로 하여금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의 잠자던 이성의 뇌를 억지로 깨우는 것이죠. 대부분의 무례한 말은 깊은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온 것이라 막상 무슨 뜻이냐는 차분한 질문 앞에서는 갈 곳을 잃고 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며 말끝을 흐리는 쪽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니게 됩니다. 5번째 기술은 그 모든 것을 감싸는 목소리에 관한 것입니다. 흥분한 사람 앞에서 똑같이 목소리를 높이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사람의 뇌에는 상대의 감정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는 상대가 언성을 높일수록 오히려 목소리를 한 톤 낮추고 말의 속도를 천천히 늦춥니다. 낮고 느린 목소리는 그 자체로 나는 지금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어 흥분한 상대의 뇌까지 서서히 진정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떨리는 고음으로 빠르게 쏟아내는 변명보다 낮고 느리고 단단한 한마디가 그 공간의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목소리를 키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마지막 6번째 기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쓰는 가장 단호하고도 품위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행동에 이름을 붙여 선을 긋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종종 농담이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라는 말 뒤에 숨습니다. 그 말에 휘말려 하니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하고 변명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잘못한 사람은 당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변명하지 말고 그저 일어난 일을 담담하게 이름 붙여주십시오. 방금 그 말씀은 농담으로 듣기엔 좀 무례하네요. 저는 그렇게 불리는 게 불편합니다. 화도 내지 않고 떨지도 않고 그저 사실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이 한마디는 상대로 하여금 자신이 한 행동을 똑똑히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분히 선을 긋는 사람에게는 신기하게도 다음부터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람의 뇌는 쉬운 상대와 경계가 분명한 상대를 본능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6가지를 앞서 그 회의실 장면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걸 보고서라고 가져온 거예요? 라는 면박이 날아옵니다. 예전 같으면 얼굴이 붉어진 채 죄송합니다가 먼저 튀어나왔겠지요. 그러나 이제 당신은 먼저 숨을 한번 길게 내쉽니다. 그리고 2초 상대의 눈을 차분히 바라봅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냅니다. 지금 무안하구나. 하지만 휩쓸리지 않는다. 그런 다음 한 톤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묻습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면박을 주던 상대의 뇌는 갑자기 근거를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분위기로 누르려던 무례함이 갈 곳을 잃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기술들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미리 연습해두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머릿속으로 상상한 일과 실제로 겪은 일을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시간에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며 그땐 이렇게 숨을 한번 내쉬고 이렇게 되물어야지 하고 머릿속으로 차분히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뇌에는 미리 새로운 길이 닦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 전에 머릿속으로 동작을 그려보며 몸에 새기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막상 그 순간이 닥쳤을 때 예전처럼 완전히 얼어붙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걸어본 길은 2번째에는 훨씬 덜 낯서니까요. 여기까지 6가지를 들으셨다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이 모든 기술은 더 세게 받아치는 법이 아니라 먼저 나를 진정시키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힘은 분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분노에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평정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정심이야말로 상대의 무례함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이제 처음에 그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나는 왜 이렇게 만만할까 하며 스스로를 탓하던 그 밤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당신은 이제 그 밤의 자책이 얼마나 억울한 오해였는지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당신이 얼어붙었던 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당신을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문이 막혔던 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 언어의 불이 잠시 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자주 당했던 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더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성격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똑같지 않고 태어난 뇌의 작동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뇌는 평생에 걸쳐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놀라운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배운 이 기술들, 한번 길게 숨을 내쉬는 것, 3초간 침묵하는 것,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 차분히 되묻는 것, 목소리를 낮추는 것, 그리고 담담하게 선을 긋는 것. 이것들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연습할수록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훈련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여전히 손이 떨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연습할 때마다 당신의 뇌에는 나는 휩쓸리지 않는다는 새로운 길이 조금씩 닦여갑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으면 밤새 이불을 걷어찼을 그 상황에서 당신이 조용히 숨을 한번 내쉬고 상대의 눈을 차분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분들께는 이 변화가 더 큰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불편한 말도 그저 삼키고 사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마음의 에너지는 점점 더 귀해집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그 귀한 에너지를 더는 내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조용히 선을 긋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남은 인생을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보낼지를 내가 선택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로소 제대로 대접하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가장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 조용한 단단함 앞에서 함부로 말하던 사람들은 스스로 머쓱해져 입을 닫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너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는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혹은 그 기억이 오래도록 당신을 잠 못 들게 한다면 그것은 의지로만 견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마음을 돌보는 일은 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아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이불을 걷어차는 대신 편안히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막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운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이니까요.